결혼 5년 차. 남들이 보는 우리 부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쇼윈도 부부의 긍정적인 현실판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냥 매일 아침 지옥철을 뚫고 출근해 야근까지 마다하지 않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제 아내는 달랐습니다. 단아한 외모에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무엇보다 집안 살림과 재테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꼼꼼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죠. 제 월급 통장을 통째로 맡긴 것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빠는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니까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잘 불려놓을게. 오빠는 나만 믿어. 라며 예쁘게 웃는 아내를 볼 때면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해서 이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났나 싶어 코끝이 찡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주말마다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게 부러움 섞인 핀잔을 줬습니다. 특히 제 제일 친한 친구 녀석은 야, 너는 진짜 와이프 잘 만난 줄 알아라. 나중에 나 사업할 때 재수씨한테 우리 회사 재무이사 좀 맡겨야겠다. 혹시 내 사업에 투자 생각 있으면 재수씨한테 잘 좀 말해봐라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떠벌리곤 했죠.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수줍게 웃어 보였고 저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훈장인 양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부부의 가장 큰 화두는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변두리 낡은 전셋집에서 시작했던 터라 이제는 대출을 좀 끼더라도 서울 시내에 번듯한 우리만의 신축 아파트를 장만하자는 목표가 생겼거든요.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저는 들뜬 마음으로 아파트 청약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해 한참을 떠들어댔습니다. 제 앞접시에 정성스레 찌개를 덜어주던 아내는 특유의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대출 너무 많이 받으면 이자 갚느라 오빠만 힘들어져. 내가 그동안 생활비 아껴가면서 적금이랑 주식으로 꾸준히 굴려둔 돈 있으니까 우리 예상보다 대출은 훨씬 덜 받아도 될 거야. 다음 달에 만기되는 적금만 2개야. 목돈 들어올 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빠는 집 위치나 잘 알아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쥐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의 두 손을 덥석 꽉 잡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 용돈까지 쪼개가며 알뜰살뜰 돈을 모아준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진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죠. 진짜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 여보 평생 호강시켜줄게. 제 다짐에 아내는 말없이 환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소 뒤에 어떤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바보 등신 같은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서 가을옷 좀 보고 오겠다며 혼자 외출을 했고 저는 집에서 밀린 낮잠을 자다 저녁 무렵 아내를 데리러 백화점 근처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양손에 쇼핑백을 가볍게 든 아내가 조수석에 올라탔고 우리는 기분 좋게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자 아내는 갑자기 아차하는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 나 마트에서 찌개용 두부 사는 걸 깜빡했다. 오빠, 나 먼저 올라가서 찌개불 올려놓고 씻을 테니까 단지 앞마트에서 두부 하나만 사다 줄래? 그래, 알았어. 피곤할 텐데 먼저 올라가 있어. 아내는 쟁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사라졌고 저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 시트 위에 아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명품 핸드백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가방을 들고 올라갔을 텐데 마트에서 두부를 결제할 카드가 제게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제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거든요. 가방에서 카드만 쏙 빼서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무심코 아내의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익숙한 지갑을 꺼내려는데 지갑 틈새에 반쯤 접힌 영수증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샀다니 당연히 그 옷 영수증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밖으로 드러난 영수증 위쪽에 찍힌 로고가 제가 아는 백화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가방 안에서 그 꼬깃꼬깃한 영수증을 완전히 빼내어 쫙 펼쳐보았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영수증 상단에 선명하게 찍힌 상호명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5성급 호텔의 이름이었습니다. 결제 일시는 바로 어제 금요일 오후. 금액은 무려 80만 원이 훌쩍 넘는 스위트룸 1박 숙박 및 룸서비스 2인 비용이었습니다. 어제 아내는 분명 친정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간호하러 본가에서 하룻밤 자고 오겠다고 했었는데
영수증을 쥔 제 손끝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5년 차, 우리 부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평범하고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잔잔한 호수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치 아주 서서히 번져가는 잉크처럼 아내의 변화는 예고도 없이 내 일상을 잠식해 들어왔다. 가장 먼저 감지된 변화는 야근이었다. 평소라면 퇴근 직후 따뜻한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거나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늦을 것 같아. 먼저 먹고 자 라는 짤막한 메시지만 남긴 채 밤늦게 돌아오기 일쑤였다. 처음에는 승진을 앞두고 다들 고생하는 시기라고 생각했다. 묵묵히 아내의 수고를 응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횟수가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나자 의심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예전처럼 나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나를 지나쳐 바로 욕실로 들어가거나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녀의 휴대전화였다.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 잠시 물을 마시러 나올 때도 아내는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거나 혹은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밀을 공유해야 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나는 애써 불안함을 지우려 노력했다. 우리가 함께 꿈꾸던 내 집 마련 때문이겠지.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심을 부정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어제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의 옷깃에서 평소 그녀가 쓰지 않는 낯설고 독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꽃향기 같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게 기름진 듯한 그 향기는 그녀의 평소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오늘도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얼굴은 묘하게 들떠있는 듯 보였다. 아내는 내 시선을 피하듯 황급히 욕실로 향했다. 자기야, 오늘 많이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라고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내 안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거실 소파 위, 아내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던져둔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화면이 밝게 빛났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잠금 해제했다. 가장 위에 떠있는 알림창, 운동남이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가 내 눈앞을 잔인하게 훑고 지나갔다. 돈 보냈어. 챙겨둔 거 확인해. 남편한테는 절대 티내지 말고 눈치채지 못하게 잘해.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가 믿었던 아내의 이중적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욕실 안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즐거운 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들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내의 거짓말이 시작된 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은밀했다. 평소라면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일들이 하나둘씩 조각을 맞추기 시작하자 내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다. 특히 아내가 유독 바쁘다며 외출이 잦아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나는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대는 배신감은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처음 며칠은 그저 그녀의 뒤를 밟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차 안에서 숨죽이며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지켜보는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박하고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허무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익숙한 길을 가거나 잠깐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사는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낼 뿐이었다. 며칠을 허탕치고 나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건 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무렵 나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내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들르는 곳이 있었다. 번화가 외곽에 위치한 제법 규모가 큰 피트니스 센터였다.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집에서는 거실 매트 한 번 깔지 않는 아내가 왜 굳이 그곳까지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걸까? 나는 차 안에서 그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내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지도 않은 채 그저 가벼운 외출복 차림 그대로 센터 로비에 잠시 머물다 나오기를 반복했다.
땀을 흘린 흔적도 운동을 했다는 피로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 혹은 무언가 중요한 서류를 건네받는 듯한 찰나의 긴장감이 그녀의 표정에 서려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녀가 말한 운동은 단순한 핑계일 뿐,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피트니스 센터라는 공간은 단지 외부인의 눈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용 장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날씨가 유난히 후덥지근했던 목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차를 대고 창문을 아주 살짝 내린 채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자 피트니스 센터 입구로 아내가 걸어 나왔다. 그날따라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 쪽으로 날아오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녀는 무언가에 잔뜩 들떠있는 듯 보였다. 아내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그녀의 앞길에 멈춰섰다. 고급스러운 외제차의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실루엣이 언뜻 보였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맞춤 정장 차림의 그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내는 전혀 망설임 없이 보조석 문을 열고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나누는지, 어떤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단지 내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닌 낯설고 화려한 누군가를 보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차는 부드러운 엔진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멀어졌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부부의 미래라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저 차를 따라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아내의 등 뒤로 감춰진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도 견고했다. 지난주 피트니스 센터 앞에서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기묘한 장면은 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운동복 차림이 아니어도 좋으니 하다못해 운동화라도 신고 있었다면 내 의심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마치 누군가의 눈을 피하듯 조심스럽게 건물을 빠져나와 낯선 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평소 검소하다며 내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던 아내의 손목에는 낯선 브랜드의 팔찌가 번쩍이고 있었고, 옷차림은 평소 우리가 함께 다니던 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함 그 자체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의심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죄책감은 사치였다. 이미 배신감이라는 독이 내 온몸을 잠식하고 있었으니까.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구겨진 영수증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곳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강남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과 이름조차 생소한 최고급 백화점의 결제 내역들이 즐비했다.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며 내게 항상 타박하던 그 입술로 대체 누구와 무엇을 먹으며 이런 사치를 누렸던 걸까? 심지어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우연히 열려있던 화면 속 메신저 알림은 내 마음을 난도질하기에 충분했다. 오늘 밤 8시 항상 가던 그곳에서 봐요. 보고 싶어 죽겠네. 발신자는 김 실장이라는 가명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그 다정한 말투와 묘한 기류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화창을 빠르게 넘기던 중 발견한 사진 한 장. 아내가 낯선 남자와 와인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 남자의 손목에 찬 시계는 내가 10년을 일해도 살 수 없는 고가의 명품이었다. 아내는 결국 더 큰 부와 안락함을 위해 우리라는 이름의 공든탑을 기꺼이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상상도 하기 싫었지만 퍼즐은 완벽하게 맞춰졌다. 아내가 말한 야근은 곧 누군가와의 데이트였고 내가 번 돈은 생활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중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미천으로 쓰이고 있었다. 내 절친한 친구가 은근슬쩍 내게 흘렸던 말들, 요즘 내 아내 주변에 돈 많은 사업가가 얼쩡거린다는 소문이 있다던 그 말이 이제야 온전한 의미로 다가왔다. 친구는 기회주의자처럼 내 돈을 빌려 사업을 벌이려 했지만 적어도 아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팔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셈이다. 참담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고작 이 정도의 배신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고도 현실적이었다.
이제 더 이상의 침묵은 비참함만을 남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왔던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나는 아내의 영수증 내역에서 가장 자주 등장했던 장소, 강남의 그 악명 높은 고급 카페를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오늘 밤 그곳에서 벌어질 일들은 내가 그동안 마주했던 모든 의심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아내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립스틱을 덧바르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오늘 밤이 자신의 화려한 외출이 될 것이라 믿겠지만 그것은 곧 지옥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나는 겉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섰다. 모든 가식을 찢어버리고 그들의 관계를 파탄낼 준비는 끝났다. 이제 강남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도 잔혹할 만큼 확고했다. 오늘 밤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해주리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도어락 해제음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내 가슴을 긋는 것처럼 서늘하게 느껴졌다. 아내가 들어왔다. 화사한 미소 대신 피곤함이 잔뜩 묻어나는 얼굴로 익숙한 루틴대로 코트부터 벗어 옷걸이에 걸고 있었다. 평소라면 다정하게 건넸을 오늘 고생했어라는 말 대신 나는 식탁 위에 쌓아둔 증거들을 응시하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당신 벌써 왔어?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내 옆을 지나쳐 주방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밀어 올랐다. 매일 밤 야근이라며 내뱉던 그 새빨간 거짓말들,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가 섞인 그녀의 옷가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참지 못하고 식탁을 쾅 내리쳤다. 적막하던 거실에 둔탁한 소음이 울려 퍼졌고 물을 따르던 아내의 손이 멈췄다. 나 할 말이 있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 숨막꼭질 같은 거짓말들.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처절할 만큼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감추려는 기민한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갑자기 왜 이래? 당신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또 이상한 상상하는 거야? 이상한 상상? 화요일 목요일마다 헬스장 간다고 하고 너 어디 다녔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그 사람 누구야? 나 모르게 돈 빼돌려서 그 남자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 말에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것은 당황함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냐? 고작 이런 의심하려고 나를 스토커처럼 뒤쫓아다닌 거야? 내 핸드폰 뒤지고 카드 내역 하나하나 다 훑어보고? 이게 부부야?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당신만의 감옥에 가두고 싶었던 거야. 이게 당신이 말하는 존중이야? 내 사생활은 안중에도 없지. 오직 당신의 그 삐뚤어진 열등감만 중요한 거잖아. 그녀의 절규는 내 심장을 다시금 흔들었다. 내가 정말로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일까? 내가 정말로 질투에 눈이 먼 병적인 남편인 걸까? 순간 혼란이 찾아왔지만 내 머릿속에는 지난번 그녀가 남긴 낯선 향수의 잔향과 헬스장에 운동복을 가져가지 않던 그녀의 이상한 행적들이 여전히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그녀가 몰래 쓴 영수증과 증거 사진들이 담긴 봉투를 움켜쥐었다. 이제 이 봉투만 꺼내면 끝이다. 내가 그녀를 믿고 싶었던 만큼 그녀의 배신은 더 크게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지려 했다. 그때 울음을 뚝 그친 아내가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나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낮게 읊조렸다.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 잠도 못 자겠으면 다음 주 목요일에 내가 어딜 가는지 똑똑히 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역겨운 불륜 같은 거 아니니까 당신이 직접 내 뒤를 따라와 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당신이 평생 상상조차 못했던, 당신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 진실을 말이야. 아내와 대판 싸운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나를 편집증 환자 취급했지만 내 직감은 강렬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아내의 가방 속에서 발견했던 그 영수증들, 그리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던 시간들. 나는 더 이상 침묵하며 속아줄 수 없었다.
아내가 친구와의 약속이라며 밖으로 나간 화요일 저녁,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뒤를 밟았다. 강남의 복잡한 거리, 화려한 네온사인 사이로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 쓴 듯한 옷차림과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아내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강남역 뒷골목에 자리 잡은 조용한 카페 루나로 들어갔다. 나는 길 건너편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창가 쪽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는 아내를 지켜보았다. 제발 내 예상이 틀렸기를 바랐다. 그저 낯선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길.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섰을 때 내 심장은 그대로 멈추고 말았다. 코트를 벗으며 자리에 앉은 남자의 얼굴이 보인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현기증이 밀려왔다. 그 사람은 바로 내 20년 지기 친구이자 우리 부모님끼리도 서로 형제처럼 지내며 내 결혼식 때도 가장 먼저 달려와 축하해 주었던 나의 사촌형인 민석이 형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 지난주에도 우리 집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내 고민을 들어주던 그 형이 지금 내 아내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아내는 그를 보자마자 그토록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다. 아내는 자연스럽게 형의 손을 잡았고 형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다. 나는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그저 초라한 스토커에 불과했다. 하지만 내 분노는 서서히 차가운 사리로 바뀌고 있었다.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 왜 하필 나를 가장 잘 아는 두 사람이 나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휴대폰을 들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다. 카페 내부의 음악 소리와 사람들 대화 소리에 섞여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차분했지만 그 내용만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카페 외벽의 화분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함께 쌓아온 지난 5년의 시간을 비웃듯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금전적인 계산을 늘어놓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모았던 집 계약금,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담긴 그 통장들이 그들의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민석이 형은 잔을 내려놓으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내용은 나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아직 부족해. 더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요즘 부쩍 의심을 많이 해서 조심스러워. 그 순간 민석이 형이 몸을 더 가까이 숙이며 내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차피 금방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시군, 그 멍청한 놈은 너만 믿고 있으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내자. 시군, 그놈이 모아둔 거 다 빼돌려. 우리 계획대로만 되면 이번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이야. 다 정리하고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강남의 그 카페 유리창 너머로 나는 20년 지기 친구 현우와 내 아내가 마주 앉아 있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당장이라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카페 안은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 어떤 음악보다 불협화음이었다. 내가 그들의 테이블 앞에 멈춰섰을 때 아내와 현우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가방을 낚아채듯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설마 너희 둘이서 나 몰래 만나는 게 불륜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군. 내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분노로 인해 파들거렸다. 현우는 당황한 기색도 잠시 오히려 뻔뻔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곧바로 내 직감대로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보려 했고 그 순간 통장 앱의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3년간 우리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던 적금, 그리고 내 이름으로 들어두었던 모든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모두 현우의 사업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들이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아파트 잔금 치르려고 모은 돈이잖아. 왜 당신들 마음대로 이걸 건드려? 아내는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내 팔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보다 오히려 나를 답답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오빠,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였어. 현우가 하는 사업이 대박나면 지금처럼 힘들게 대출받아서 집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당신은 왜 이렇게 시야가 좁아? 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일인데 당신은 왜 항상 돈 몇 푼에 집착하면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믿기지 않는 말들이 쏟아졌다. 내 돈을 횡령해 놓고서는 오히려 나를 속 좁은 인간으로 매도하는 아내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현우 역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냉소를 지으며 나를 비웃었다. 그는 내가 알던 순박했던 친구가 아니었다. 탐욕과 계산으로 가득 찬 낯선 타인일 뿐이었다. 야, 우리가 내 돈을 훔친 게 아니야. 투자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내가 통장에 썩히는 돈을 우리가 제대로 불려보겠다고 나선 건데 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금 여기서 깽판을 치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투자? 합의도 없이 내 명의의 모든 걸 다 해지한 게 투자라고? 너희는 부부인 나를 바보로 만들고 20년 우정을 짓밟았어. 내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치려던 찰나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내 귓가에 입을 바짝 갖다 대고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야, 정신 차려. 그거 내 돈 아니야. 그냥 숫자일 뿐이지. 솔직히 말해줄까? 이건 가족끼리의 사업이야. 얘는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나랑은 어릴 때부터 모든 걸 공유해온 혈육이자 인생의 동반자라고. 넌 그냥 서류상으로만 연결된 타인일 뿐인데 감히 내가 뭔데 우리 앞길을 막아? 내가 뭔데 우리 사업에 간섭해? 카페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창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일상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여서 이 순간이 더더욱 현실 같지가 않았다. 내 전 재산이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 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며 모아온 그 돈이 단지 저 두 사람의 어설픈 야망 속에 공중분해되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다. 20년 지기 친구라는 놈은 뻔뻔하게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내 아내는 마치 이게 다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듯 가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야? 내 돈이야. 우리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매달 숨막히게 아껴가며 모았던 그 돈이라고. 내 목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다. 몇몇 손님이 우리 쪽을 힐끔거렸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친구라는 놈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야, 진정해.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투자가 있으면 위험도 따르는 법인데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대박나면 넌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 결과가 안 좋았다고 과정을 다 부정하면 어떡하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다. 그놈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내 20년의 세월이 단 10분 만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마치 내가 가해자라도 된 것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속이고 내 인감까지 몰래 가져가서 저런 놈이랑 일을 꾸며? 이게 사랑이야? 이게 부부야? 내 물음에 아내는 대답 대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녀의 그 태도가 더 화가 났다. 미안함이나 죄책감은커녕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는 듯한 그 태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됐어. 더 이상 너희랑은 할 말이 없어. 지금 당장 법무법인 알아볼 거야. 내 돈 전부 다 회수할 거고 남은 재산 분할 따위도 없어. 내가 내 돈을 다 날렸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이혼해. 오늘부로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내 선언에 친구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내의 표정도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들은 나를 막아서려 했지만 나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서로 법원으로 달려갈 생각뿐이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아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내 발목을 낚아채듯 등 뒤에서 들려왔다. 잠깐 여보, 정말 그게 당신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멈춰서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내는 탁자 위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나에게 밀어냈다. 그 안에는 내가 평소 보지 못했던 낯선 대출 계약서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금 전에 가련한 연기는 온데간데 없는 싸늘하고 이기적인 눈빛으로 나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당신이 하려는 그 정의구현, 그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인생도 끝이야. 여기 내가 당신 명의로 몰래 받았던 대출 서류들 보여?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당신 대신 서명했지.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그 모든 빚의 책임자는 바로 당신이야. 만약 당신이 지금 나를 고소하고 이혼을 요구하면 내가 그 대출 사기를 당신이 직접 주도했다고 세상에 알릴 거야. 어때? 그 빚들 다 갚고 감옥에 갈 준비는 됐어? 이혼보다 감옥이 먼저일 텐데 당신 감당할 수 있겠어? 카페를 빠져나와 텅 빈 거리를 걷는 내 발걸음은 마치 늪에 빠진 듯 무겁기만 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던 형제 같던 친구, 그리고 내 인생의 전부라 믿었던 아내. 그 두 사람이 그려낸 거대한 사기극 앞에 나는 그저 무력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나에게 가족의 미래를 운운하며 이미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사업에 내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떠벌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며 내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홀로 앉아있으니 우리가 함께 웃으며 찍었던 사진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책상 위에는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와 함께 그들이 내 명의로 몰래 작성한 대출 서류 사본들이 놓여 있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혀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고도의 계획이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덮고 조용히 그들이 시키는 대로 협조하며 위장이혼을 거쳐 서류상으로만 빚을 분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내 직장을 지키고 지금 당장의 법적 소용돌이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며 나를 기만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비굴한 삶이 될 것이다. 내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지겠지만 적어도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껍데기는 유지할 수 있겠지.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법정에 쏟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다 못해 가혹하다. 그들은 이미 교묘하게 법망을 피할 증거들을 조작해두었고 내가 그들을 고소하는 순간 나 또한 공범이나 방조자로 몰릴 위험이 크다. 수사 과정에서 내 모든 치부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나는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 것이며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남는 것은 빈털터리 신세와 씻을 수 없는 상처뿐일 것이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알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퀭한 눈과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분노로 떨리는 주먹. 아내는 지금쯤 친구와 함께 승리를 자축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설득할 다음 거짓말을 짜내고 있을까? 나는 정적 속에서 쉼없이 울리는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아내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 이름 석자가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손끝이 떨렸다. 지금 당장 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법원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폭로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더 깊은 함정을 파야 할까? 아니, 어쩌면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름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유혹마저 들었다. 내 삶은 이미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내가 쌓아올린 5년의 신뢰, 사랑, 미래가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온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비참하더라도 굴욕을 참으며 자유를 얻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파멸을 불사한 채 그들에게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정면 돌파를 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버튼을 누르려 합니다.